먼저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가들은 건강을 균형과 목적에 맞는 기능으로 이해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체의 여러 성분이 알맞은 비율로 잘 섞여 있을 때를 건강이라고 보았고, 불균형이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적 균형과 올바른 기능, 그리고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작동을 건강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근대로 오게 되면서 데카르트가 마음과 몸을 나누는 이원론과 신체 기계 비율을 제시합니다. 그는 건강을 이 생의 다른 모든 선의 태도라고까지 평가했고, 이 관점은 해부, 생리, 병리 같은 기계적 과정으로서의 인체 연구를 촉진해 현대의 수술, 생리학, 양리학의 토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리, 사회적 요인을 소홀히 하게 되는 축소주의라는 문제를 뒤따르게 했습니다. 이 흐름 위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의 생의학 모델이 자리를 잡습니다. 건강은 흔히 질병의 부재로 소극적으로 규정되었고, 세균설, 세포 병리학 같은 과학 발전이 질병을 확인, 연구, 치료 가능한 생물학적 문제로 굳혀졌습니다. 이러한 모델의 핵심 가정은 축소주의, 물리주의, 이원론, 질병 중심성, 의사 중심 권위 등으로 요약됩니다. 오늘날의 건강의 정의는, 먼저 WHO는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음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적응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역동적인 관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변화 속에서 균형을 되찾는 역량에 초점을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는 질병 이론입니다. 세균설은 많은 질병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헝가리의 산과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부검 후 염소 석회 용액 손쉽기를 도입해 산용열로 인한 산모 사망률을 2달 만에 18.3%에서 2.2%로 낮췄습니다. 그의 관찰은 훗날 파스테르의 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굳혔고, 예방의학과 위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거센 비판을 받아 제멜바이스 본인은 인정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베샹프의 토양이론처럼 숙주의 환경, 내적 조건을 더 중시하는 관점도 존재해 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병원체와 숙주, 그리고 환경을 함께 보는 통합적 시각을 채택합니다. 정리하자면 건강은 완벽한 무병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균형을 잃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밤을 새우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가지지 못한다면 사소하거나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이러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밤에 충분히 자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하나도 없고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밸런스를 잘 맞추어가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비만, 당뇨, 고혈압, 암이라는 서로 다른 질환을 하나의 공통된 축으로 연결하는 개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은 밥을 먹은 뒤에 올라간 혈당을 근육, 간, 지방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같은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세포가 이 신호에 둔감해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처음에는 췌장이 더 많이 인슐린을 분비해 문제를 덮어두지만, 시간이 갈수록 고인슐린 혈증과 혈당 변동이 커지고 여러 장기에 기름기가 끼듯 지방과 염증이 번지며 병의 문이 열립니다. 먼저 비만입니다. 비만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이 서로를 키우는 쌍둥이 고리처럼 작동합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지방이 충분하다, 그만 먹고 움직여라 라는 신호를 시상하부에 전달합니다. 정상이라면 체지방이 늘수록 렙틴이 올라가 식욕이 줄고 활동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비만 상태에서는 혈중 렙틴이 높은데도 뇌가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결과는 간단합니다. 포만 신호가 무뎌져서 식욕은 유지, 그리고 증가, 그리고 자발적 활동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인슐린과의 교차 신호가 본격적인 악순환을 만듭니다. 고탄수, 과칼로리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고인슐린 상태는 지방세포의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늘어난 지방 조직은 렙틴을 더 분비하지만 이미 렙틴 저항성이 있으니 포만 신호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한편 늘어난 지방 조직에서 방출되는 유리지방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근육 그리고 간의 이상지방 침착을 늘리고 인슐린 신호 경로를 방해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고인슐린 그리고 이러한 게 지방 축적 그리고 고렙틴 하지만 저항성이 있는 고렙틴 과식 저활동 더 큰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계속 이러한 순환이 그려집니다. 반대로 체지방이 줄고 움직임이 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잘 내려가고 공복 인슐린이 낮아지며 대사가 유연해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특히 2형 당뇨입니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다가 아니라 인슐린이 먹히지 않는다에서 출발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려고 인슐린을 더 분비하다가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치면 혈당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규칙적인 유산소와 근력운동, 체중 감량, 식사의 질 개선이 약물 못지않게 강력한 예방치료 수단이 됩니다. 운동을 한 번만 해도 근육이 인슐린 도움 없이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통로가 열리고 이 효과가 하루 정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꾸준히 하게 된다면 감수성이 장기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보상적으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과도한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 제흡수를 늘리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또 혈관 내피의 산화질소 생성이 떨어져서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혹은 주 150분 수준의 유산소에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을 더해도 혈압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암입니다. 비만과 고인슐린 혈증은 인슐린 IFG-1 신호를 과도하게 자극해 IGF-1 신호를 과도하게 자극해 세포 증식 신호가 끊기지 않게 만들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DNA 손상을 키웁니다. 지방간, 내장지방이 많은 환경에서는 종양 미세 환경도 불리하게 변합니다. 반대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면 공복 인슐린이 낮아지고 염증 표지자도 개선되며 일부 암에서는 재발,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임상 근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을 바로잡는 생활요법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암의 위험, 예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깨의 움직임은 상완골 머리와 견갑골이 만나는 견관절과 갈비뼈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견갑 흉곽 리듬이 함께 만들어냅니다. 팔을 앞으로 드는 굽힘에서는 전면 삼각근과 쇄골부 대흉근, 상완 이두가 중심 역할을 하고 뒤로 보내는 펴에서는 후면 삼각근과 광배근, 대원근, 상완 삼두 장두가 돕습니다. 옆으로 들어올리는 벌림 즉 ab덕션은 극상근이 시작 신호를 주고 중간 삼각근이 본격적으로 들어올리며 내리는 어덕션은 대흉근과 광배근, 대원근이 담당합니다. 안쪽으로 돌리는 인터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견갑 하근과 대흉근, 광배근이 돕고 광배근이 담당하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극하근과 소원근, 후면 삼각근이 맡습니다. 이때 견갑골은 팔을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상하 승모근과 전거근의 협응으로 상방 회전을 하고 내림 동작에서는 능형근과
견갑 거근이 하반 회전을 유도해 관절 공간을 지켜줍니다. 이제 스쿼트와 런지로 내려가서 실제 동작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스쿼트의 하강 국면에서는 고관절과 무릎이 굴곡되고 발목은 배측 굴곡이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내려가지만 근육 안에서는 둔근과 햄스트링, 대퇴사두, 종아리의 비복근, 가자미근이 길어지며 버티는 편심성 수축으로 몸을 제동합니다. 반대로 올라오는 상승 국면에서는 같은 근육들이 짧아지며 동심성으로 가속을 만들어 엉덩이와 무릎을 신전하고 발목은 저축 굴곡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주동근은 둔근과 대퇴사두, 종아리 근육이고 기랑근은 각각의 반대 동작을 만드는 고관절 굴곡근, 무릎 굴곡근, 발목 배측 굴곡근으로 상황에 따라 이완하거나 가벼운 편심성으로 길이를 조절합니다. 안전근은 보이지 않는 데서 무게중심을 붙잡습니다. 복행과 다혈근, 척추 기립근이 등척성으로 몸통을 고정하고 중둔근, 소둔근이 등척성으로 골반과 무릎 정렬을 지켜 무릎이 안쪽으로 붕괴되지 않게 합니다. 발에서는 후경골근과 발바닥 근근이 아치를 잃지 않도록 미세한 등척석 긴장을 유지합니다. 런지는 스쿼트보다 균형 요구가 더 큽니다. 앞다리를 기준으로 하강할 때 고관절과 무릎 굴곡 그리고 발목 배측 굴곡이 일어나며 둔근과 대퇴사두, 종아리가 편심성을 제동합니다. 상승에서는 고관절, 무릎 신전과 발목 저축 굴곡이 일어나 같은 근육들이 동심성으로 추진력을 만듭니다. 편측 지지이기 때문에 중둔근과 외회전 근근은 등척성으로 골반 수평을 붙잡고 코어는 등척성으로 몸통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뒷다리는 고관절이 앞쪽으로 늘어나는 신장성 요소가 크며 장요근과 대퇴직근이 길이를 조절해 자세를 매끈하게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수업에서 제가 배운 내용 중 기억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슐린은 단순한 혈당 조절 호르몬을 넘어서 세포 성장과 생존을 촉진하는 신호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신호가 오래 그리고 높게 유지되면 일부 암의 발생 위험과 치료 이후의 경과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 전달의 관점입니다. 인슐린이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 합성, 증식, 에너지 저장을 촉진하는 경로가 커집니다. 동시에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인자와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전체적으로는 세포가 자라도록 밀어붙이는 가속 페달이 됩니다. 암세포는 원래 이 성장 신호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중 인슐린이 높게 유지되는 환경은 암세포에게 연료와 신호를 함께 제공하는 셈입니다. 둘째, 호르몬과 대사 환경의 관점입니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체지방과 간지방이 늘고 저등도의 만성 염증이 동반되며 혈관과 면역의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이러한 환경은 종양 주변의 미세한 세계를 바꿔놓아 암세포가 당에 더 의존하는 대사 방식을 쓰기 유리해집니다. 또한 인슐린이 높으면 성호르몬을 붙잡아두는 단백질이 줄어들어 유방이나 자궁처럼 호르몬에 민감한 조직에서 좋지 않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과 실천의 관점입니다. 비만,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처럼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인슐린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대장, 유방 등 몇몇 암의 발생 위험과 일부에서의 사망 위험이 높게 관찰됩니다.
반대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고 식사의 질을 높이면 공복 인슐린이 내려가고 염증 표지자가 좋아지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몇몇 당 조절 약물도 암 관련 지표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보고되어 인슐린 축을 관리하는 전략이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